자, 그래서 뭐 우리가 지지난주에 기억을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이제 베네핏이 주어진 만큼만 보조금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그 파이낸셜 컨트리뷰션 중에서 베네핏이 생산자에게 주어진 그 양을 계산하면 그게 보조금이 되고 그 혜택을 받은 비율만큼 나중에 상계관세를 때릴 수 있기 때문에 그 이상 때리면 과도한 상계관세니까 또 안 되고, 그래서 그 베네핏의 양을 계산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 시중에 일반적으로 그 기업이 얻을 수 있는 뭐 이자율이라든지 상품 판매 대금이라든지 뭐 주식 투자에 대한 대가라든지 그거에 비교해서 정부가 좀 더 기업에 유리하게끔 베네핏을 주도록 상품을 사준다든지 에쿼티 인퓨전을 해준다든지 이자율을 싸게 돈을 빌려준다든지 서비스를 제공해주고 돈을 더 싸게 서비스 요금을 차지해준다든지 그 차액이 결국은 보조금이라는 얘기니까 거기에 그 1조 1항의 그 의미입니다. Benefit is thereby conferred, 이제 그 말이죠. 그 말의 그 의미인데 그 2조는 이제 specificity 말하고 있죠. 그래서 특정성을 말하고 있는데 그 모든 생산자에게 이렇게 똑같이 보조 혜택이 돌아가게끔 베네핏을 주면 그런 식으로 이렇게 정부가 도와주는 거 그런 거는 1조 2항에 보면 이 협정이 규율하지 않겠다 그런 말이에요. 그 말이. 왜냐하면은 Part 2 또 Part 3 Part 5 이런 것들이 only if such a subsidy is specific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의 그 보조금 협정의 규율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그 보조금 자체가 specific 할 때만 규율을 적용하겠다 그 말이니까, 반대로 해석하면은 specific 하지 않은 보조금은 보조금 협정상의 Part 2, Part 3, Part 5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제법이 규율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가 마음대로 줄 수 있다는 거죠. 국제적인 규율을 받지 않고. 그래서 특정적인 보조금일 때 국제법적인 규율을 받기 때문에 공평하게 뭐 모든 업자들 다 도와주는 거는 주권사항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건 국내적인 문제라고 보고, 그렇지 않고 이렇게 특정적인 산업을 이렇게 찝어서 도와줄 때 그때만 국제법적인 사항에 대해서, 왜냐하면 그것과 경쟁하는 이제 다른 나라의 업체들은 또 그만큼 불공정력을 집중적으로 당하게 되니까 국제법이 규율하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스페시픽한 보조금이냐 아니냐 하는 거를 판별해야 이제 국제법 사안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2조가 이제 스페시피시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2조를 보면은 2조가 좀 어렵습니다. 2조 1항의 A를 보면 보조금을 수여하는 당국이 explicitly limit access to subsidy to certain enterprises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수요 자격을 가진 그 엔터프라이즈를 특정한 그 엔터프라이즈로 이렇게 명시적으로 제한하면서 보조금을 줄 때 그 특정적인 보조금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조금을 주는 프로그램이나 법률이나 이런데 수혜 자격이 뭐 무슨 기업 이렇게 특정돼 있으면 그 자체로 그게 특정적인 보조금으로 간주돼 버리기 때문에 국제법이 적용되게 되는 거죠. 거꾸로 얘기하면은 그런 법에다가 그렇게 또는 행정 명령에다 그렇게 쓰는 게 아니에요. 뭐 이러이러한 기업은 뭐 혜택을 받고
이러이러한 기업은 혜택을 받는다. 그렇게 쓰면은 그 자체로 특정적인 보조금이 되기 때문에 보조금 협정이 탁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주면 안 되고 불특정적으로 줘야 되는데, 아무튼 A에서 말하는 거는 이제 그렇게 규정되어 있는 거 자체를 가지고 특정성을 판단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런 거를 드주레 스페시피시티라고 해요. 그 자체로 딱 보면 스페시피시티가 딱 나와 있는, 그래서 누구나 스페시픽한 보조금인지를 알 수 있는 그런 형태의 보조금, 드주레 스페시피시티, 그걸 이제 A호가 말하는 거고, B호를 보면은 지금 2조 1항을 말하고 있죠. 보조금 및 상계 조치에 관한 협정. 2조 1항의 B를 보면 반대로 당국이나 뭐 법령이나 이런 게 establishes objective criteria or conditions governing the eligibility 이렇게 돼 있죠. 법률이나 이런 데서 그 보조금을 받는 그 자격이 있는 그 기준을 객관적으로 수립해 놓고 있을 때, 그리고 그런 기준에 충족하는지 여부가 오토매틱이라고 되어 있죠. 자동적으로 결정이 되고, 그러한 criteria conditions are strictly adhered to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런 기준이 엄격하게 적용되는 그런 형태의 보조금은 shall not exist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특정성이 shall not exist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 자체로 특정적이지 않은 보조금으로 판단이 된다는 거니까, 그 B에서 말하고 있는 거는 드주레 non-specificity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법률 자체가 객관적인 기준을 딱 돼 있어서 그 기준에 따르면 누구나 받을 수 있고 아니면 누구나 못 받고 이렇게 엄격하게 되는 그런 경우는 특정적이지 않은 보조금으로 간주가 되기 때문에 A호와 B호는 서로 상반된 관계에 있는데, 뭐 객관적인 기준이라는 게 뭐냐? 거기 각주가 있죠. footnote 2 같은 데 보면은 뭐 number of employees, size of enterprise 뭐 이런 말들이 나와서 뭐 50인 이하 고용인을 갖고 있는 소기업은 정부가 얼마를 도와준다. 그럼 number of employee 같은 굉장히 objective criteria에 의한 보조금의 수혜 혜택을 말하고 있는 거고, 그죠? 뭐 대기업은 제외하고 중소기업은 받는다든지 이렇게 되면은 그 자체가 non-specific한 보조금으로 간주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A호에 해당되는지 이제 B호에 해당되는지를 보고 보조금 협정이 적용되는지 안 적용되는지를 판단하면 되는데, 그때 이제 C호가 있어서 문제가 좀 더 복잡해지는데, C호가 있죠. 이상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런 말이죠. There are reasons to believe that subsidy may in fact be specific. 그래서 subsidy가 사실상 specific 할 수는 있는데, 그런 경우가 뭐냐면은 subsidy의 사용이 by a limited number of certain enterprise, 실제로 제한된 숫자의 기업에 의해서만 사용되는 경우, predominant use by certain enterprises, 몇몇 기업이 그 보조금의 그 지배적인 사용자인 경우, the granting of disproportionate large amount of subsidy to certain enterprises, 커다란 양을 그냥 몇 개 기업에 촥 몰아주고 나머지 잔챙이들은 조금 양을 그냥 착 나눠주는 그런 식으로 굉장히 불비례적으로 보조금을 주는 경우, and the manner in which discretion has been exercised by the granting authority, 그러한 배분을 상당히 그 당국이 재량권을 가지고 배분하는 그런 네 가지 요소를 보고 드주레 non-specific하다고 처음에는 판단이 되더라도 다시 한번 이제 C가 있기 때문에 그 de facto 사실상 보조금이
스페시픽한지 아닌지 여부를 이제 판단해야 되기 때문에 이 두 가지가 끝이 아니고 다시 한번 CEO의 기준을 보고 불비례적으로 많은 보조금의 양이 특정 몇몇 기업에 가는지 뭐 재량권이 많이 행사가 되는지 사용자가 뭐 몇몇 기업에 한정되는지 이런 거를 보고 그러한 크라이테리어에 비추어 봐서 디팩토 스페시픽하다고 판단이 되면 그거는 스페시픽한 거예요. 이 때문에 처음에는 AO, BO 두 개를 보고 여기냐 아니냐를 보다가 설령 BO에 해당된다고 보더라도 스페시픽하지 않은 보조금이 되는 게 아니고 다시 한번 C를 봐야 되겠죠. C를 봐서 사실상 수혜자가 어떤 기업이었는지 얼마만큼을 수혜받았는지를 보고 드지로에 난 스페시픽 하더라도 드팩토 스페시픽한지는 다시 한번 보고 yes 그렇게 판단이 되면 스페시픽한 서브시디로 결론을 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순서는 A, B, C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그게 이제 스페시피시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뭐 다른 룰이 있는 게 아니고 이게 전부입니다. 그러니까 특정적인 보조금인지 아닌지는 요 세 가지 단계로 판정을 하면 됩니다. 근데 2조 3항에 보면 any subsidy falling under the provisions of Article 3 shall be deemed to be specific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3조에 해당되는 경우는 모든 보조금이 다 특정적인 보조금으로 간주된다 그런 말이 있어서 이제 3조에 해당되는 그 금지 보조금의 경우는 스페시피시티 테스트가 필요가 없고 그냥 특정적인 걸로 다 간주가 되기 때문에 서브시디 어그리먼트가 이렇게 적용이 돼 버리죠. 그래서 금지 보조금은 그냥 그 자체로 특정적인 보조금인 거고 나머지 보조금은 특정적인지 아닌지를 판단해서 특정적인 보조금일 때만 국제법의 규율을 받기 때문에 조금 복잡하기는 하죠. 아무튼 간에 그러면 보조금이 이제 정의에 해당되고 또 스페시피시티 테스트도 했어요. 그러면 특정 보조금인지 불특정 보조금인지 알게 되고 그러면 이제 보조금의 규율을 적용할지 안 할지를 알게 되는데 보조금의 규율을 적용한다는 말은 뭔 말이냐? 이 세 가지 이제 보조금으로 나눠서 규율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3조에서 말하고 있는 이제 금지 보조금. 금지 보조금은 3조 1항 A에서 말하고 있는 contingent in law or in fact upon export performance 이렇게 있죠. 수출 실적에 조건화된 보조금. 그 법 자체가 뭐 수출 실적을 많이 올리면 내가 정부가 돈을 많이 지원해 줄게 이렇게 반드시 in law로 요구하지 않더라도 사실상의 요건으로 해서 명시는 하지 않았지만 사실상 그렇게 운영하고 있는 경우도 해당될 수 있기 때문에 아무튼 간에 수출 실적이 많으면 보조금을 받게끔 그렇게 구조화된 보조금은 이제 금지 보조금 중에 첫 번째 카테고리인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 우리나라도 많이 했어요. 뭐 그 제너럴 박정희 시절에 보면은 뭐 수출을 많이 그 올리는 뭐 기업 순서대로 그죠? 뭐 금탑 산업훈장, 뭐 은탑 산업훈장, 뭐 동탑 산업훈장 이래가지고 수출 기업들을 쫙 순위화해가지고 많이 올리는 기업은 뭐 단순히 훈장 주는 게 아니죠. 단순히 훈장만 주면은 그건 보조금이 아닐 텐데 뭐 여러 가지 혜택을 줍니다. 정부가 또 뭐 조금 덜 올리는 거는 조금 덜 주고 뭐 동탑 산업훈장 받으면 조금 덜 주고 잘 못하는 기업은 뭐 혜택 안 주고 이렇게 하는 거는 수출 실적의 컨틴전트한 서브시디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는 금지가 됩니다. 스페시피시티를 따질 필요도 없어요. 그 자체가 금지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왜냐하면은 그렇게 하기 시작하면 사실 별로 그렇게 훌륭한 제품도 아닌데 수출을 뭐 무리하게 막 하면서 해외 시장을 이렇게 지배하기 때문에 그것과 경쟁하는 이제 그 나라의 그 업체들은 굉장히 불리한 거죠. 불공정한 거죠.
리카르디안 모델에 잘 안 맞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정도의 보조금은 국제적으로 금지시키는 게 맞다. 아무리 보조금 자체의 해악이 가장 덜한 그 팔러시라고 하더라도 보조금이라는 수단 자체가 그래도 그런 수출 실적을 정부가 이렇게 컨틴전트하게 보조금을 주는 거 그런 거는 너무나 많은 이제 상당한 해악을 미치기 때문에 그런 거는 금지 보조금의 카테고리로 지정한 거예요. 두 번째는 B죠. Subsidies contingent upon the use of domestic or imported goods 이렇게 돼 있죠. 수입 제품, 국내 제품을 대신에 수입 제품을 아니죠. 수입 제품 대신에 국내 제품을 사용할 것을 조건화해서 부여하는 보조금. 수입 제품 대신 국내 제품을 사용할 걸 조건화해서 부여하는 보조금. 그 기업이 뭐 생산하려면은 제품을 자기들도 구입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원료도 구입해야 되고, 어차피 제품을 사야 돼요, 자기들도. 주로 원료겠죠. 중간재 이런 걸 사야 되겠죠. 그럴 때 국내 제품을 사라. 수입된 원료를 사지 말고 국산 농산물을 사라. 응? 왜 수입 농산물을 사? 국산 농산물을 사. 국산 나무 목재를 사. 국산 광물을 써. 응? 국산 반도체를 써. 그러면 우리 정부가 뭐 세제 혜택을 줄게. 응? 뭐 싸게 돈 빌려줄게. 그렇게 하는 거. 그런 거는 이제 그 실제로 그 기업이 국산 원료를 사용할 테니까 그만큼 수입된 제품은 이제 직접적인 피해를 받겠죠. 그런 거는 역시 국제 질서를 이제 직접적으로 교란시키기 때문에 그 정도의 그 보조금은 금지시키는 게 맞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수입 대체죠, 이거는. 수입 대체 형태로 조건화된 보조금. 그것도 역시 금지입니다. 그래서 수출 실적 조건 보조금하고 수입 대체형 보조금 이 두 가지는 이제 금지가 됩니다. 그 자체로 금지가 되고 그래서 아티클 4에 보면은 remedies 그래서 뭐 우리가 일반적으로 WTO 협정에서 금지되는 경우는 분쟁 해결 절차에 의해서 패널에 제소해서 뭐 판정을 받고 결국은 금지되는 조치라는 게 확인이 되면 이제 그 조치를 위드로 하겠죠. 그리고 위드로 할 때 그 reasonable period of time 이행 기간이 정해져서 그 기간 동안 이렇게 해당 조치를 위드로 하는 그 일반적인 분쟁 해결 절차가 있는데 그것보다 이 4조에서 말하고 있는 여러 가지 그 절차는 여러분이 보면은 기간도 굉장히 짧죠. 기간도 짧고 신속하게 이렇게 진행되게 돼 있고 또 4조, 4.5조 같은 데 보면은 뭐 permanent group of export 이런 말도 나와서 보조금인지 여부를 수출 보조금인지 여부를 그 어떤 전문가들 집단이 이렇게 딱 판정하도록 돼 있어서 판정할 수 있도록 돼 있어서 패널이 이렇게 전문가 집단에 의뢰해서 수출 보조금인지를 이렇게 판정을 해달라고 할 수도 있고 좀 특수한 이제 분쟁 해결 절차가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 거죠. 이게 특별법이죠, 이게. 그리고 4조 7항 같은 데 보면은 4.7조 같은 데 보면은 그래서 만약에 금지 보조금인 것이 판정이 되면 The panel shall recommend that the subsidizing member withdraw the subsidy without delay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즉시 철회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금지 보조금은 즉시 철회를 해야 돼요. 일반적으로는 뭐 금지되는 조치를 당사국이 하면 그 합리적인 이행 기간을 부여받죠. 그 기간이 지날 때까지만 철회하면 되는데 이 금지 보조금은 without delay예요. 즉시 철회해야 되기 때문에 판정 난 그 즉시 철회해야 되기 때문에 일반 그 분쟁 해결 절차보다는 좀 더 특수한 절차적인 규정도 있죠.
그게 금지 보조금이에요. 그래서 두 번째 카테고리는 이제 액셔너블 서브시디죠. 파트 3. 근데 여러분이 뭐 한국 책이나 이런 걸 논문이나 이런 걸 보면은 이 액셔너블 서브시디를 뭐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까? 뭐라고 번역이 돼 있어요? 안 읽어봤어요? 별로 안 읽어요? 이걸 조치 가능 보조금 이렇게 많이 번역을 하고 있는데 그런 얘기 아닙니다. 잘못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잘못 번역을 해서 이게 여러분이 이제 헷갈리게 되는 이제 단초를 제공하는데 액셔너블 이 말이 영어로 액셔너블이 뭐예요? 액셔너블이 액션의 형용사입니까? 아니죠. 액션의 형용사가 아니에요. 명어 자체가. 액셔너블이란 말은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그 말이죠. 어떤 소송 절차에 이렇게 어떤 피해자가 이렇게 소를 제기할 수 있는 그 말이지 액션이라는 단어하고는 상관이 없는 단어인데 근데 이제 초창기에 이렇게 한국의 어떤 분들이 이렇게 번역을 하다 보니까 마치 액셔너블이 뭐 액션의 형용사인 것처럼 해가지고 조치 가능 보조금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그 잘못된 거예요. 조치 가능 보조금은 이거예요. countervailable subsidy. 나중에 말하지만 근데 한국에서 이게 막 혼동돼서 쓰이는데 번역이 되어 있는데 잘못된 거고 요거를 이제 그냥 actionable subsidy예요. 그야말로 굳이 번역하자면은 WTO 절차에 이렇게 제소할 수 있는 보조금 이런 얘기예요. WTO에 이렇게 제소할 수 있는 보조금, 제소할 수 있는 보조금. 그 prohibited subsidy는 당연히 제소할 수 있죠. 왜냐하면 금지되는 거를 하고 있는데 그거를 WTO에 제소할 수 없겠어요. 당연히 제소할 수 있는 거고 그거 말고도 금지되지도 않는데 WTO에 소송할 수 있는 보조금 그 말이에요. 그게 파트 3에 규정하고 있는데 그 WTO 이렇게 제소할 수 있는 액셔너블한 서브시디의 요건은 5조에서 말하는 그 adverse effect가 있을 때 adverse effect가 있을 때 제소할 수가 있어요. adverse effect가 있으면 제소할 수 있고 adverse effect가 없으면 제소할 수 없고 adverse effect가 뭐냐 5조 A에 보면 injury to domestic industry 이렇게 돼 있죠. 국내 산업에 또 다른 회원국의 국내 산업에 피해가 가해지는 경우. 그다음에 C에 보면은 serious prejudice. 그래서 다른 회원국의 그 국가 이익에 serious prejudice가 생기는 경우. 이게 제소할 수 있다는 얘기고. B는 여러분이 몰라도 돼요. 너무 어려운 개념이라서 박사과정이나 되면 이제 배워야 되는 거고. A, C. 근데 6조에 보면은 그 여러분이 A에서 말하는 인주리가 뭔지 알죠? 반덤핑에서 우리 배웠죠. 인주리라는 거는 덤핑을 한 제품이 수입국에 들어와서 국내 산업에 커다란 양으로 들어온다든지 또 프라이스를 다운시키면서 들어온다든지 또 국내 산업의 뭐 건전성 지수를 해치면서 들어온다. 그렇게 되면은 그 프라이스나 볼륨이나 또는 산업 영향이나 그 세 가지를 분석함으로써 피해가 있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데 그 개념이기 때문에 그 보조금을 받은 제품이 수입국에 들어와서 많은 양으로 들어온다든지 또 가격을 하락시키면서 들어온다든지 수입국에 경쟁하는 그 생산자의 어떤 건전성 지수를 해치면서 들어온다든지 그러면 인주리가 발생하는 거죠. 그러면 그 수입국이 WTO에 이렇게 제소할 수가 있어요. 그게 인주리고 C는 그거 말고 이제 serious prejudice를 말하는데 국가 이익에 serious prejudice를 가하는 경우 그럼 그게 뭐냐? 6조가 굉장히 뭐 복잡한 조항인데 6조 3항이 키 조항입니다. 6조 1항도 뭐 보면은 뭐 일정한 그 누메릭한 threshold를 정해서 뭐 그 이상의 무슨 뭐 그 보조 금액이 있다든지 또 operating loss가 발생하고 뭐 그러면은 그걸 이제 serious prejudice로 이제 간주하는데 6조 1항은 여러분이
그냥 지워버리세요. 머릿속에서. 왜냐하면은 이 협정 자체가 6조 1항은 31조에 보시면 31조를 보면 뒤에 있죠. 31조를 보면 The provisions of paragraph 1 of Article 6 shall apply for a period of 5 years. 그래서 WTO 설립한 이후에 5년간만 적용하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은 뭐 5년이 이미 지났기 때문에 6조 1항은 더 이상 적용이 안 돼요. 그래서 그거는 그냥 과거에 적용됐던 조항에 불과하고 지금은 이제 6조 3항에 의해서 Serious prejudice may arise in any case where one of the several of the following apply 이렇게 돼 있죠. 다음 중에서 하나라도 이렇게 적용되는 경우는 serious prejudice가 있다고 본다. 그래서 A, B, C, D 네 가지가 있죠. 그래서 A는 subsidy의 효과가 displace or impede the import of a like product of another member into the market of the subsidizing member. 있죠. 보조금을 주는 나라의 시장 속으로 다른 나라가 그 like product을 수입해 들어가려고 하는데 그 수입하려고 하는 그 것을 저해하거나 대체해버리는 그러한 효과를 발생시키는 경우죠. 그래서 여기 말하는 이제 첫 번째 subsidizing country 속으로 엑스포트 하려고 하는데 그게 이렇게 영향을 받는 경우 그게 serious prejudice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림을 그려서 보면 여러분이 이해할 수가 있는데 여기 서브시디를 주는 나라가 있고 서브시디를 받은 제품이 있겠죠 뭔가. 그래서 얘가 이렇게 수출이 돼서 여기 수입국이 이런 제품과 like product 관계에 있는 국내 산업이 있는데 이 정부가 보조금을 주니까 이게 수출이 돼가지고 우리나라 들어오니까 우리 산업이 힘들어진다. 그럼 이거는 인주리죠. 그래서 인주리를 이유로 WTO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어요. 이 수입국이 수출국을 상대로 소송 제기할 수 있죠. 근데 지금 말하는 serious prejudice는 이 인주리 말고 또 다른 액셔너블한 사유이기 때문에 그걸 뭐라고 그랬어요? subsidizing member 마켓으로 수출하는 거를 림피드하거나 뭐 디스플레이스 한다. 거꾸로예요, 거꾸로. 그죠? 이 펜을 다 치워버렸네. 이 제품이 반대로 이렇게 수출이 되고 싶은데 이 제품이 이렇게 수출하고 싶은데 얘가 이 정부로부터 서비스를 받고 있으니까 얘하고 경쟁하기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수출하고 하려고 하는 게 이렇게 디스플레이스 되거나 임피드 되는 경우예요. 그러니까 이 인주리 경우하고 좀 정반대, 굉장히 다른 경우죠. 이거를 serious prejudice 넘버 1이라고 한다는 말이에요. 완전히 다른 개념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거 혼동하면 안 되는데 완전히 다른 개념이에요. 그 다음에 B, effect of subsidy is to displace or impede the export of the like product from a third country market. 제3국 시장으로 이 제품이 반드시 이 나라로 수출되는 건 아니고, 그죠? 다른 나라 또 갈 수 있어요. 이렇게 제3국 시장으로 가요. 가는데 이 서브시디를 받은 제품도 이 제3국 시장으로 수출이 돼요. 그래서 둘이 경쟁할 거 아니에요. 라이프 프로덕트이니까, 그죠? 근데 얘는 서브시디를 받고 와서 수출이 되는 거고 얘는 서브시디 안 받고 와서 하니까 얼마나 경쟁하기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제3국으로 수출하는 게 힘들어져요. 저해가 된다고.
그것도 serious prejudice 넘버 2라는 거죠. 그것도 인주리하고 다른 개념이죠. 제3국으로 수출되는 게 저해되는 거니까. 그다음에 C. Effect of subsidies or significant price undercutting by the subsidized product in the same market. or price depression, suppression, low sales in the same market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그 시장이 뭐 어디든 상관없어요. same market이면 돼요. 시장이 여기일 수도 있고 시장이 여기일 수도 있고 시장이 여기일 수도 있어요. same market인데 이 서브시디를 받은 제품이 그 시장에서 팔리고 또 여기 시장에서 팔리고 이 시장에서 팔리기 때문에 가격이 계속 다운이 돼요. 서브시디를 받아서 싸게 팔 테니까, 그지? 전체적인 가격이 다운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나라의 라이프 프락도 같이 경쟁하면서 팔아야 되니까 가격을 다운시킬 수밖에 없게 되잖아요. 이거 얼마나 힘들어지겠어요. 그러니까 시리어스 프라이저디스가 발생한다고 보는 거예요. 이 나라의 국익에. 그게 C죠. 그래서 이번에는 어떤 프라이스를 보고, 그죠? 프라이스를 보고 serious prejudice를 판정할 수 있기 때문에 뭐 이 나라로 수출되는 게 힘들어진다. 제3국으로 수출되는 게 힘들어진다. 그걸 입증하기가 또 쉽지 않을 수 있으니까 그런 경우는 그냥 어떤 시장인지 딱 잡아서 프라이스가 서프레션 되거나 디프레션 되거나 올라갈 게 안 올라가거나 아니면 점차적으로 다운되거나, 그죠? 그 중에서 아무거나 입증할 수만 있으면 WTO의 액션업을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초이스를 주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만 해당되면 액션업을 하다, 그런 얘기죠. 초이스를 주는 거죠. Serious prejudice number 3. D는 increase in world market share of the subsidizing member in a particular subsidized primary product or commodity. 그래서 뭐 3년간을 비교해서 3년 동안의 그 1차 상품의 경우에 세계 시장에서의 그 시장 점유율이 그 서브시디를 받은 제품이 증가를 하고, 그죠? 그 결과로 클레임을 하려고 하는 나라의 라이크 프로덕트의 시장 점유율이 이렇게 떨어지는 그 코인시던스를 증명할 수 있다면, 야, 네가 서브시디 주기 시작하면서 네 나라의 그 제품은 시장 점유율이 세계 시장 점유율이 올라가더라. 근데 우리 제품은 떨어지더라. 그거만 입증해도 Serious Prejudice 넘버 4가 되기 때문에 액션업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마켓 쉐어를 보는 거죠. 마켓 쉐어로 액션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가지 총 5가지 초이스가 있는 거죠. 인주리를 입증하거나 SP1, 2, 3, 4를 입증하면 adverse effect가 있다고 보고 액션업을 하기 때문에 케이스가 성립이 되죠. 그래서 아티클 7에 의한 좀 더 fast track 절차가 진행이 되고 정말로 adverse effect가 있는지를 패널이 판정을 하겠죠. 그래서 있다고 판정이 되면 7조 8항에 의해서 member granting such a subsidy shall take appropriate steps to remove the adverse effect or shall withdraw the subsidy 돼 있죠. 그래서 레모디가 조금 차이가 나죠. 두 가지 초이스가 있는 거예요. 그 누가 서브시디를 주고 있는 나라가 두 가지 이행을 하면 되는데, 하나는 그러한 adverse effect의 효과를 제거하는 적절한 스텝을 취하거나 또는 그 서브시디 자체를 withdraw 하면 돼요. 그래서 이런 형태의 서브시디는 뭐 금지되는 불법 보조금은 아니죠.
금지된다는 모종이 아니잖아. 근데 액셔너블 하다는 것일 뿐이지. 그러니까 반드시 그 subsidy를 철회하라고 요구하지 않고 그 불법 패소한 나라가 초이스에 의해서 뭐 철회하면 철회하는 거고 아니면 그 adverse effect를 제거하는 대신 그 subsidy는 계속 킵하고 그럴 수 있어요. subsidy는 계속 주면서 상대방 국가의 adverse effect 그게 문제니까 그거를 이렇게 adverse effect를 remove 할 수 있는 다른 조치를 취함으로써 네가 손해만 만큼 내가 뭐 해줄게. 그렇게 할 수 있죠. 그러면 adverse effect가 remove 되는 거죠. 그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두 가지의 초이스를 주는 거죠. 왜냐하면 subsidy 자체가 불법은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그 subsidy의 withdraw 경우도 뭐 즉시 withdraw하라 그런 말도 없죠. 그래서 일정한 기간을 정해서 그 withdraw를 또 할 수도 있고. 그게 actionable subsidy입니다. 그래서 그 조치 가능 보조금이 아니고 무슨 수입국이 뭐 일방적인 무슨 조치를 통해서 뭐 효과를 상쇄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조치 가능 보조금을 버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actionable 절차를 거쳐서 승소하면 두 가지 초이스를 가지고 패소국이 이제 이행을 하는 걸로 그렇게 가는 멀티라테럴 트랙이죠. 국내적인 트랙이 아니고 그걸 우리가 actionable subsidy 인 거고 Part 4는 이제 non-actionable subsidy 이렇게 돼 있는데 뭐 8조 2항 뭐 이런 데 보면은 뭐 research activity에 대한 assistance 뭐 이런 경우는 non-actionable subsidy이고 뭐 무슨 뭐 industrial research의 75%까지는 그게 non-actionable이고 뭐 어쩌고저쩌고 뭐 그 인건비 용 뭐 장비 비용, 뭐 컨설턴시 비용, 뭐 오버헤드 코스트 이런 걸 전부 더해가지고 뭐 50%, 뭐 75%뭐 기준 세우고 또 BO 같은데 보면은 assistance to disadvantaged regions 이렇게 돼 있어서 국내에 보면은 조금 뭡니까 저개발된 지역, 좀 뒤떨어진 지역 이런 데를 좀 도와주려는 정부의 어떤 뭐 그런 거, 그 non-actionable subsidy라는 얘기고. C호에 보면은 assistance to promote adaptation of existing facility to new environmental requirement. 환경 관련 뭐 규제나 이런 거 할 때 그 환경 규제를 강화하게 되면 기업들이 비용이 많이 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걸 정부가 보조해 준다는 이런 거. 또 뭐 그런 거를 non-actionable subsidy의 카테고리로 이렇게 일정한 기준을 정해서 거기에 충족이 되면 그렇게 이제 규정을 하고 있는데 복잡하죠. 근데 굉장히 복잡하죠. 근데 여러분 이거를 역시 머릿속에서 지워버리면 돼요. 왜냐하면 31조가 역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The provisions of Article 8 shall apply for a period of 5 years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WTO 설립 후 5년간만 이게 또 적용이 되기 때문에 지금은 이 조항이 없어요. 적용이 안 돼요. 그래서 이 8조 자체는 사라져 있는 거예요. 지금 없어요. 8조 9조 없어요. 다 죽었어요. 이미 sunset 됐죠. 없어졌어요. 8조 9조가 없는 거야 지금. non-actionable subsidy라고 여기 써 있는 그 조항들이 사라졌어요. 그러면 이제 Part 5가 있는데 Part 5에 보면은 countervailing measures 이렇게 돼 있어서 11조 2항 때 보면
수입국이 이제 증거를 그죠? Sufficient evidence of the existence of a subsidy. 보조금이 있다는 거 하고 injury. 자기 나라의 그 라이프 프로덕트 생산하는 산업에 인주리가 있다는 거 하고 C. A causal link 됐죠. 그러한 인주리가 subsidy 때문에 발생했다 하는 그 인과관계 세 가지를 입증하게 되면 그 수입국이 인베스티게이션을 통해서 11조 사항에서 말하는 인베스티게이션을 통해서 그 세 가지를 입증하게 되면 어떻게 인베스티게이션 한다고 그랬어요? 반덤핑 때 배운 대로 국내 산업이 각종 자료를 제공하겠죠. 아, 저희 나라, 제 나라는 그 자기 나라 라이프 프로덕트에 그 서비스를 준대요. 뭐 파이낸셜 컨트리뷰션인데 그게 뭐 그랜트 형태로 준대요. 뭐 그래서 베네핏이 얼마큼 발생한대요. 그런 각종 자료를 제출하겠죠. 그러면 당국이 그거를 보고 문제가 되는 그 해당 국가의 그 산업한테도 퀘셔너를 보내고 또 그 정부한테도 퀘셔너를 보내서 네가 정말 그렇게 하고 있니? 각종 자료를 답변을 해. 그래서 답변을 받고 해서 그 두 자료를 비교해서 또 전문가 의견도 듣고 뭐 공청회도 하고 뭐 하면서 이제 판단을 합니다. 서브시디가 있는지 산업 피해가 있는지 그 두 가지가 인과관계가 있는지 해서 결론을 내리는 거죠. 그래서 세 가지가 다 있다고 판단이 되면 17조의 provisional measures. 그래서 뭐 subsidy의 조사 기간이 상당히 뭐 1년 정도 걸리기 때문에 굉장히 길게 걸리기 때문에 그동안 또 산업 피해가 심해지면 안 되기 때문에 일단 이니셜한 인베스티게이션을 통해서 파악한 바를 바탕으로 잠정적인 판정을 하고 그 긍정 판정이 나면 그 잠정 조치를 취합니다. 그래서 네가 서브시디를 이만큼 주니까 한 제품에 부여되는 혜택이 이만큼이니까 우리나라가 그거에 비례하는 이만큼의 엑스트라 타립을 그때부터 수입되는 제품에 대해서 부과를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네가 서브시디 받은 만큼 우리가 관세로 토해내게끔 하니까 우리나라의 그 국내 판매 가격은 옛날하고 똑같이 되니까 우리 산업 피해가 없어질 테니까 그렇게 잠정 조치를 취하고 18조 undertakings 이것도 뭐 반덤핑에서 배운 바대로 덤핑을 조사를 계속하는 것 자체가 기업이 이제 피해가 생긴다고 보면 당국하고 이렇게 합의해서 스스로 수출을 중단한다든지 뭐 가격 올린다든지 그렇게 합의할 수 있다고 그랬죠. 보조금도 마찬가지예요. 언더테이킹 제도가 있기 때문에 뭐 기업이 원하면은 둘이 합의해서 그 서브시디의 그 효과를 제거하는 조치를 스스로 그 수출국 정부가 취하기로 합의할 수 있고 또 엑스포터 그 수출자도 스스로 알아서 가격을 올리기로 합의할 수도 있고 그렇게 합의할 수가 있어요. 언더테이킹이 뭐 맺어지면은 이제 그 조사는 중단되는 거고 언더테이킹이 없다 그러면 이제 조사는 계속되는 거고. 그래서 긍정 판정이 최종적으로 나면 이제 19조에 의해서 19조 2항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Countervailing duty to be imposed shall be the full amount of subsidy or less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서브시디의 그 총량만큼 최대로 카운터밸링 듀티를 취할 수 있고 그거보다 낮게도 취할 수 있고 하니까 서브시디의 총량이라는 건 베네핏의 총량이라고 했죠. 베네핏을 계산해서 그 베네핏의 양만큼
양까지 최대한 그 상계관세로 때릴 수가 있다는 거죠. 수입국이. 그래서 그게 상계제도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뭐 학부 수준에서 뭐 그런 자세한 조항들을 전부 다 뭐 잘 배울 필요는 없고 제가 지금 얘기한 그 맥락만 이해하면 된다고 봅니다. 원론 수준에서는. 그러니까 그게 카운터밸러 서브시디죠. 카운터밸링 절차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헷갈리는 거는 또는 국내 다른 학자들도 헷갈려요. 이 카운터밸러블 서브시디라는 게 요건이 뭐예요? 인주리죠. 그죠? 산업 피해가 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도 인주리가 요건이고 여기도 애드버스 이펙트 중에 하나가 첫 번째가 인주리잖아요. 그죠? 여기 인주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같은 종류의 무슨 서브시디 절차인 줄 알아요. 그러니까 이 번역을 액셔너블 서브시디를 조치 가능 보조금 그렇게 해서 마치 국내적으로 이렇게 상계관세를 조치를 할 수 있는 보조금인 것처럼 생각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번역이 잘못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근데 다시 제가 정리해 드리지만 요건이 중복된다고 그래서 요건이 여기도 인주리가 있고 여기도 인주리가 있다고 해서 그건 요건이 중복된다는 얘기지 그게 같은 트랙이 아니라는 거죠. 왜? 위에서 액셔너블 서브시디는 지금 살펴본 대로 WTO 패널에 이렇게 소송을 해서 그죠? 거기서 판정을 받아서 그 다음에 뭐 리무브하거나 뭐 위드로하거나 그걸 말하는 거고 여기서 말하는 요 파트 5는 그게 아니죠. 수입국이 수입국 정부가 증거 조사를 해서 피해가 있으면 관세를 올림으로써 그 서브시디의 그 피해를 상계할 수 있는 걸 말하기 때문에 domestic track을 말하는 거죠. 이게 domestic track이에요. 이거는 multilateral track이고 완전히 트랙이 다른 개념이기 때문에 저 개념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다만 그 요건을 중복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 뿐이죠. 근데 이 요건도 여기서는 인주리라는 그 하나의 요건만 countervailable track으로 가죠. 근데 위에 actionable subsidy track은 이미 본 대로 인주리뿐만 아니고 special serious prejudice number 1, 2, 3, 4 이렇게 광범위한 걸 추가적으로 더 요건화하고 있기 때문에 훨씬 범위가 넓은 요건인 거고 이 countervailable subsidy는 인주리만 있을 때만 가능하기 때문에 범위가 굉장히 좁은 요건인 거죠. 그러니까 개념적으로도 다른 거예요. 다른 거예요. 물론 인주리가 있다. 자, 수입국에 importing country에 인주리가 있어요. 얘가 서브시디 받은 제품을 이렇게 수출해가지고 우리 산업에 인주리가 있어요. 그럼 이 나라는 두 가지 초이스가 있죠. 액셔너블 서브시디로 가든지 아니면 국내적으로 조사해서 countervailable 서브시디로 해서 자기가 알아서 관세를 올리든지 두 가지 초이스가 있는 거죠. 요건은 인주리가 있기 때문에 뭐 이렇게 가든지 저렇게 가든지 둘 다 갈 수도 있어요. 둘 다 할 수도 있어요. 멀티래터럴 패널로 제소도 하고 국내 조사도 하고 그렇게 중복돼서 할 수도 있어요. 물론 중복돼서 하더라도 나중에 긍정 판정이 내려졌을 때 그거를 이렇게 취할 수 있는 조치는 이제 하나만 있어야 되겠죠. 그죠? 두 배로 취하면 안 되겠죠. 그러면 그 이중 규제가 되니까 안 되겠죠. 어차피 인주리 자체를 없애버리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조치 자체는 두 배로 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조사는 둘로 할 수는 있어요. 저기도 제소하고 우리 스스로도 조사하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조금 헷갈릴 수 있지만 저게 분명히 이렇게 딱딱 구분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그 분명히 이해를 해야 돼요. 자, 제가 뭐 이렇게 약간 전직 대통령들을 좀 희화해서 좀 미안하긴 한데 저런 이제 어떤 문제를 한번 옛날에
실제 기말고사에 냈던 문제인데 저걸 보면서 어떻게 저걸 풀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부시 미국 대통령이 자기가 더 이상 뭐 대통령 자리에 있는 것이 뭐 미국을 고립화시킬 것이다. 그래서 이제 사임하고 석유 회사를 인수해서 부시 정유 회사를 이제 설립했다고 보고, 근데 이제 미국 정부가 자국에서 외국으로 수출되는 정유에 대해서 수출 실적에 비례해서 지원금을 지불하는 프로그램을 시행했어요. 바로 그때. 그러니까 이러한 프로그램의 최대 수의 기업은 이제 부시 정유 회사인 것으로 평가가 돼요. 왜냐하면 부시는 주로 이렇게 일본 시장으로 정유를 수출하고 있는데, 이 미국 정부의 그런 프로그램이 도입되고 나서 일본 시장에서 부시 회사의 시장 점유율이 날이 갈수록 상승하고 있어요. 한편 한국의 YS죠. YS 정유회사는 전통적으로 일본으로 이렇게 정유를 수출하고 있는데, 부시 정유회사의 일본 내 점유율이 상승함에 따라서 상대적으로 YS 한국 회사의 일본 내 점유율은 이제 피해를 보게 됐어요. 때마침 일본 내에서는 이제 부시 일가와 친분이 있는 뭐 낙가손의 정치인들이 일본의 주요 도시에서 압승을 거두면서 뭐 시장에 취임을 하니까 주요 도시 정부가 일본 내에서 자체적으로 생산한 정유 또는 미국산 정유에 대해서는 시내의 주유소에서 제한 없이 판매될 수 있도록 허용하는데, 한국산 정유에 대해서는 각각 10개의 주유소에 대해서만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를 시행했어요. 그 결과 더군다나 YS 정유회사의 일본 내 시장 점유율은 더욱 감소하게 됩니다. 그래서 YS 그 회장이 이제 뭐 한국 정부에 이렇게 클레임을 해서 통상법적으로 좀 대응해 달라 그렇게 부탁을 했는데, 어떠한 대응을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할 수 있느냐, 그걸 기술해라. 기말고사 문제예요. 뭐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답변을 쓸 때. 그 두 가지로 나눴어야 되겠죠. 미국 부시 그 회사와 YS 회사 간의 그 경쟁력의 어떤 차이, 그 문제를 지목할 수 있고, 그래서 부시 회사는 이제 미국의 지원 프로그램이 등장함에 따라서 해외 시장 그 점유율이 늘어나고, 그 결과로 이제 YS 회사는 이제 피해를 받으니까, 그 미국 정부의 그런 프로그램이 엑스포트 프로모션 프로그램이다. 수출 실적에 이렇게 컨틴전트한 그랜트 형태다. 그리고 그런 프로그램이 등장하면서 바로 그 부시 회사의 그 시장 뭡니까 베네피셔리가 도미넌트 베네피셔리 부시 회사인 걸로 이렇게 사실상 드러난 자료상 이렇게 드러났으니까 뭐 스페시피시티도 있는 거고. 근데 뭐 수출 보조금인 경우는 스페시피시티 자체가 뭐 간주되기 때문에 스페시피시티에 대한 분석은 사실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수출 보조금이다. 왜냐하면 엑스포트 퍼포먼스에 컨틴전트한 미국 정부의 지원이다. 그렇게 여러분이 쓰면 그 자체가 금지되기 때문에 한국 정부가 미국 정부를 상대로 금지 보조금을 이유로 제소를 해서 패널 판정을 받으면 되고, 그죠? 근데 금지 보조금이 또 아닐 수도 있잖아요. 뭐 이렇게 수출 실적에 이렇게 컨틴전트하는 그 명확한 또 근거는 또 이렇게 판단할 수가 없을 수도 있으니까 B 플랜으로
액셔너블 서브시디 클레임을 할 수도 있겠죠. 금지 보전 클레임도 할 수도 있고 액셔너블 서브시디 클레임도 할 수 있겠죠. 액셔너블 서브시디 클레임은 애드버스 이펙트가 요건이죠. 그럼 애드버스 이펙트가 인주리일 수도 있고 근데 이 경우는 인주리가 있어요? 인주리가 있습니까? 없죠. 왜냐면 부시 회사의 정유가 뭐 한국으로 수출돼서 한국의 YS 회사에 피해를 입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부시 정유는 일본으로 가서 일본 내 시장 점유율이 늘어나고 그죠? YS의 일본 수출이 져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인주리는 아니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주장해야 될 건 뭐예요? 제3국 시장에서 일본이란 제3국 시장에서 그죠? 미국 정부의 지원을 받은 부시 정유와 YS 정유가 거기서 경쟁하는데 미국 정부가 지원해 주는 바람에 부시의 그 일본 내 시장 점유율은 늘어나고 YS의 시장 점유율은 일본 내 줄어드니까 마켓 쉐어 에스미 넘버 4죠. 마켓 쉐어의 그 변화를 주장하면서 그 애드버스 이펙트가 있다고 프라이머리 프로덕트인 경우에 얘기할 수 있겠죠. 근데 이게 과연 프라이머리 프로덕트이냐 이거죠. 정유라는 게 그것도 하나의 논점이고 아무튼 간에 제3국 시장에서의 마켓 쉐어의 변화 그걸 입증할 수 있다면은 이거는 액셔너블 서브시디고 승소를 하게 되면 그 미국이 그 프로그램을 중단하거나 위드로우하거나 아니면 애드버스 이펙트를 제거해 줘야 되니까 YS 입장에서는 뭐 원하는 바를 이룰 수 있겠죠. 근데 YS 회사 입장에서는 또 하나를 주장할 수 있는 게 한국 정부 입장에서는 그걸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그죠? 제가 정리해놨죠. Korea vs USA 해가지고 이 두 가지를 입증할 수 있는데 첫 번째 먼저 시작해야 될 거는 subsidy인지 아닌지 그죠? 그래서 미국 정부가 부시 회사를 도와준 그게 과연 financial contribution 해당되느냐 그 결과로 베네핏이 주어졌느냐 그렇다 그러면 prohibited subsidy 주장하면서 export performance에 contingent한 grant이냐 그렇다 또는 아니다 설령 아니더라도 또 하나 주장은 가능하기 때문에 설령 그렇더라도 또 한 번의 중복적인 주장도 가능하기 때문에 actionable subsidy를 주장할 수 있고 그때는 이제 specificity라는 게 이제 입증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이게 스페시픽한 서티지인지 아닌지를 이제 입증할 수 있어야 되죠. 한국 정부가. 그래서 그 수혜가 certain enterprise에 이렇게 expressly limit 되는 경우 그런 경우는 드줄의 스페시피시티이기 때문에 이 프로그램이 그 부시 회사를 이렇게 수혜자로 딱 명확히 하면서 지원된 경우면 뭐 드줄의 스페시피시티 입증할 수 있겠지만 뭐 그렇게 되지 않더라도 불비례적으로 많은 그 지원이 부시 회사라는 일개 회사에만 이렇게 주어진 경우는 de facto specificity가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경우는 뭐 de facto specificity를 입증할 수 있겠죠. 최소한. 그러면 이제 specific하다 결론이 내면 이제 actionable subsidy 클레임이 가능한 거죠. 그때서 비로소. 그러면 adverse effect가 있는지 없는지를 입증해야 되겠죠. 그래서 adverse effect가 있다. 왜냐하면은 제3국 시장에서 마켓 쉐어가 그 수혜 회사가 늘어나는과 동시에 YS 회사는 이제 줄어드니까 그게 주장하면 되고요.
두 번째 세그먼트는 한국이 또 일본을 상대로 제소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일본 정부도 큰 두 개 도시에서 뭐 여러 가지 차별적인 조치를 취했기 때문에 그래서 MFN 위반도 주장할 수 있고 왜 미국과 일본 회사는 제한 없이 다른 모든 정유소에서 다 팔 수 있게 하는데 왜 한국 회사는 한국 회사 또는 뭐 다른 프랑스 회사든지 뭐 다른 회사들은 못 팔게 하느냐 이게. 그래서 왜 미국과 미국 회사는 제한 없이 팔게 하고 다른 수입되어 오는 그 회사 제품은 다른 나라에서 수입되어 오는 회사 제품은 왜 제한을 두느냐? 그러니까 MFN 위반이다. 미국 vs 한국 간의 차별이 일본 정부에서 취해지니까 MFN 위반이다. 왜냐하면은 국내 주유소에서 팔 수 있게 어떤 개수 제한을 두는 거하고 개수 제한을 두지 않고 팔 수 있게 하는 거 그 사안이 MFN 위반입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게트 1조에 보면은 관세 이슈뿐만 아니고 게트 3조 사항에서 말하는 국내 어떤 판매에 영향을 미치는 조치를 취할 때 차별이 있는 경우도 해당이 된다고 보고 있으니까 정유 같은 경우에 어떤 주유소에서 팔 수 있는가 하는 굉장히 중요 판매에 영향을 미치겠죠. 당연히 판매에 영향을 미치겠죠. 근데 미국 회사 제품은 제한 없이 다 팔 수 있게 하고 한국 회사 제품은 10개에서만 팔게 하면 그 제품의 판매에 영향을 미치겠죠. 그러니까 그 사안은 이제 1조가 커버하는 해당 사안에 해당이 되고 또 미국 정유나 한국 정유나 그게 뭐 정유인데 뭐 큰 차이가 있겠어요? 제품 성질이나 세번이나 용도나 이런 측면에서 보면 소비자들이 또 정유를 이렇게 선택할 때 값이 싸면 하는 거지 뭐 미국 정유냐 한국 정유냐 그걸 뭐 구분하면서 뭐 소비하지 않기 때문에 like product이라 볼 수 있고 그러니까 미국 정유에 부여된 그 어드밴티지죠. 개수 제한 없이 팔게 하는 그 어드밴티지가 한국 정유에는 무조건적이고 즉각적으로 부여되지 않았기 때문에 1조 위반이다. 그렇게 쓸 수 있고 또 3조 위반도 주장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일본 정유하고 그죠? 한국 정유를 비교해야 되겠죠. 일본 정부가 자기 나라 국내 제품인 낙가손의 정유에 대해서는 주유소 개수 제한 없이 팔게 하고 한국으로부터 수입된 라이트 프로덕트인 YS 정유에 대해서는 10개에서만 팔게 하는 것은 라이트 프로덕트에 대한 판매에 영향을 미치는 less favorable treatment이기 때문에 3조 사항 위반이겠죠. 이거는 뭐 텍스 이슈는 아니니까 3조 사항 이슈겠죠. 그래서 3조 사항 위반도 주장할 수 있고 근데 그러한 위반이 뭐 일반적 예외에 의해서 그럼 정당화 되느냐 안 되느냐 그것까지 논의를 해줘야 되겠죠. 우리가 일반 예외는 좀 나중에 배우겠지만 그래서 20조에 의해서 과연 일반적인 예외 사유가 있을 수 있겠느냐 이게 뭐 인간의 건강을 보호하기엔 좋지냐 고갈 가능한 자원의 뭐 보존을 위한 조치냐 그럼 뭐 건강을 위한 조치는 아니겠죠 당연히 그럼 고갈 가능한 자원의 뭐 보존을 위한 거냐 그럼 뭐 일본은 그걸 한번 주장해 볼 수 있겠는데 뭐 그렇게 따지면은 왜 그 같은 자원인데 일본 정유와 미국 정유는 그 제한 없이 팔게 하느냐 이거예요. 정유라는 그 고갈 가능한 자원을 보호하려고 했으면 똑같이 제한해야지. 왜 한국 정유만 그렇게 제한하고 자기 나라하고 미국 정유는 그렇게 제한 없이 하느냐 이거예요. 그게 정당화될 수 있겠느냐 이거예요. 정당화될 수 없겠죠. 그러니까 20조 뭐 예외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렇게 주장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렇게 순서에 의해서 이렇게 기술해 주면 됩니다. 별로 어렵지 않죠? 기말고사 이렇게 짧은 문제인데 여러분이 뭐 배운 것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이렇게 뭐 너무 디테일한 걸 외울 필요 없는 거죠. 전체적인 프레임워크를 알고 있으면 그거에 맞춰서 이걸 풀어서 딱딱딱 써주면은 A 플러스 맞긴 힘들겠지만 A는 맞을 수 있겠죠. 자, 뭐 이상으로 여기까지 하고요. 농업협정에 이제 또 보조금에 관한 그 특별 조항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까지 봐야만 보조금 전체를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 농업협정 내에 있는 그 보조금에 관한 특별 조항들을 한꺼번에 보면서 일반법과 특별법을 딱 보고 전체적으로 이 보조금 체계를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표가 제가 막 써놨는데 여러분이 이걸 보고 일반법과 특별법이 어떻게 되어 있다는 걸 이해할 수 있으면 머릿속에 그 보조금을 이해하는 프레임워크가 딱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습을 할 때 이 표를 보고 선생님이 저기 써놓은 말이 무슨 말일까 생각하면서 해당 조항들을 가서 읽어보세요. 다음 시간 이걸 이해하는 게 목적이에요. 발표도 있죠. 오케이. 오늘 다 온 걸로 체크할게요.